남성분들, 오늘도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실 예정입니까?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신다면 그건 정말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소변은 이미 전립선이 딱딱하게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고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염증과 석회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배뇨장애는 물론 발기력 저하까지 동반될 수 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밤마다 잠이 끊기면 몸은 회복할 시간을 잃고 혈압, 혈당, 연혈까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화장실을 자주 간다가 아니라 남은 인생의 체력과 존엄이 동시에 흔들리는 문제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제 환자분들이 실제로 실천해 효과를 본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 전립선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싼 약도 고통스러운 수술도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 전립선 안에 오래 고여 있는 것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완벽하게 비워주는 것입니다. 단 10분, 지금이 평생의 밤을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에서 20년 넘게 남성 배뇨 건강을 연구하고 치료해온 52세 비뇨의학과 전문의 한수진입니다. 제가 오늘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평생 소변 문제로 고통받으며 언제 더 큰 문제로 번질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내 얘기 같다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숫자 하나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당신 인생을 바꿀 다음 비밀을 놓치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 당신의 전립선을 구원할 진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전립선을 침묵의 장기라고 부르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전립선은 웬만큼 망가질 때까지 거의 통증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에 한두 번 더 화장실을 가도 소변 줄기가 조금 약해져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넘기게 됩니다. 문제는 그 괜찮겠지라는 시간이 몇 년씩 쌓인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소변길이 심하게 눌리고 방광 기능까지 약해진 뒤에야 병원을 찾습니다. 그때는 본인도 모르게 자신감이 무너지고 외출을 피하고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전립선 문제는 남성의 자존심과 깊이 연결돼 있어 더 위험합니다. 아프다고 불편하다고 쉽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버티다가 어느 순간 왜 진작 오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하게 됩니다. 약을 먹어도 잠깐 나아지는 듯하다 다시 나빠지고 수술 이야기가 나오면 겁부터 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묻습니다. 정말 전립선 자체를 살리는 치료를 하고 계셨습니까? 대부분은 고개를 숙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었다고 당연히 망가지는 장기가 아닙니다. 관리 방법을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돈이 들지 않고 몸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전립선의 흐름을 되살리는 이야기입니다.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지금의 불편함은 충분히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으시면 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는지 분명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름과 일부 상황은 바꾸었지만 그분이 겪은 고통과 회복은 모두 사실입니다. 김민준 교장 선생님은 평생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교장으로 정년 퇴임하신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인자하고 책임감이 강해 주변에 존경을 받던 분이었죠. 그런데 몇 달 전 그분은 아들의 손에 이끌리듯 제 진료실에 들어오셨습니다. 허리는 눈에 띄게 굽어 있었고 눈빛에는 예전의 생기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드님은 아버지를 의자에 앉혀드린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밤에 잠을 거의 못 주무십니다.
1시간에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데 막상 가셔도 한참을 그러고 계세요.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온다고 하시고 얼마 전엔 버스에서 중간에 내려야 할 정도로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외출을 꺼리고 사람 만나는 것도 피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작 김민준 선생님은 창밖만 바라본 채 거의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이야기가 아닌 것처럼요. 그 침묵 속에는 수치심과 체념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 문제가 단순한 소변 문제가 아니라 한 남자의 삶과 존엄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결코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도요. 아드님을 잠시 밖으로 보내고 저는 김민준 선생님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그분이 아주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원장님, 솔직히 사는 게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고 낮에는 언제 화장실을 찾아야 할지 불안해서 한 발짝도 마음 편히 움직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친구들 모임도 끊었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도 힘에 부친다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속옷이 젖어 있을 때도 있어. 그럴 때마다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결국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아이들 앞에서 당당하던 교장이 자기 몸 하나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는 사실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좋다는 약은 거의 다 먹어봤지만 속만 쓰리고 효과는 오래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고백은 제 진료실에서만 수없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도 관리를 못해서도 생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차트를 내려놓고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드셨던 약은 잠시 잊으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전립선 안에 오래 고여있던 것을 시원하게 빼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선생님의 흔들리던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전립선 안에 고여있던 것을 빼낸다는 제 말에 김민준 선생님은 잠시 말을 잃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분은 거의 체념한 듯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원장님, 제 몸에 그런 게 정말 남아있습니까?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사는 수밖에 없지요. 그 질문에는 오랜 시간 실패를 반복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은 무력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수년간 약물 치료로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께 제 이야기는 쉽게 믿기 어려운 말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손등을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저수지는 바로 전립선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여있는 것은 오래 배출되지 못한 분비물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길을 넓혀줄 뿐 그 안에 쌓인 것을 직접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제야 선생님의 눈빛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말라있던 땅에 물 한 방울이 스며드는 것처럼요. 사실 저 역시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 배운 대로 전립선 비대가 있으면 약을 쓰고 심하면 수술을 권하는 것이 최선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나빠지고 수술 후에도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들을 보며 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중 몇 년 전 미국에서 열린 전립선 질환 예방학회에 참석하면서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남성의 생활 습관과 전립선 건강을 수십 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직접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제 임상 경험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학회에서 만난 한 석학은 70대의 나이에도 또렷한 목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만 명의 남성을 수십 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한 달에 20번 이상, 즉 이틀에 한 번꼴로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 위험이 약 30% 이상 낮았습니다. 순간 강의장은 조용해졌고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이 아니라 명확한 역학 연구 결과였습니다. 그는 전립선을 저장 창고가 아니라 끊임없이 생산하는 공장에 비유했습니다. 공장에서 낡은 제품을 제때 내보내지 않으면 불량품이 쌓이고 기계가 망가지는 것처럼 전립선도 오래 배출되지 않으면 내부 환경이 나빠진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흩어져 있던 지식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전립선을 줄이거나 깎는 데만 집중했지 왜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욕이 줄어드니 배출을 줄이는 게 몸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위험한 오해입니다. 전립선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 분비물을 만듭니다. 배출이 멈추면 그 안은 점점 고여 탁해지고 염증이 생기기 쉬운 환경으로 변합니다. 김민준 선생님의 문제 역시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왜 이 건강한 배출이 그 어떤 약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물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위에서는 새로운 물이 들어오고 아래 수문을 열어 오래된 물을 빼주면 그 저수지는 늘 깨끗함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수문을 닫아버리고 물을 가두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물은 흐르지 못하고 고여 썩기 시작합니다. 녹조가 끼고 냄새가 나며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 전립선이 바로 그렇습니다. 전립선은 가만히 쉬는 장기가 아닙니다. 매일같이 정액의 일부인 전립선액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부부관계가 줄어들거나 혼자 지낸다는 이유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수개월, 수년 동안 배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안은 점점 탁해집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만성 전립선염이 생기고 전립선 조직은 점점 단단해지며 커집니다. 호두 크기이던 전립선이 밤톨, 심하면 달걀 크기까지 커지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중앙을 지나가는 요도를 사방에서 요도를 누르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줄기가 가늘어지고 힘을 줘도 시원하지 않으며 방광에 소변이 남아 밤마다 깨게 되는 겁니다. 더 심하면 소변이 거꾸로 콩팥으로 올라가 신장 기능까지 해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전립선 주변을 지나는 신경과 혈관이 눌리면서 발기력 저하와 성욕 감소도 함께 나타납니다. 지금 겪고 있는 불편함은 고여썩은 저수지 물이 보내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보통 어떻게 치료할까요? 대부분은 요도를 일시적으로 넓혀주는 약을 쓰거나 커진 전립선의 일부를 깎아내는 수술을 권합니다. 물론 급한 증상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저수지 안에 고여있는 썩은 물은 그대로 둔 채 주변만 손보는 치료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냄새의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방향제만 뿌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문제가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수문을 열어 오래된 것을 정기적으로 배출하고 새로운 순환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행동이 아니라 남성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관리법이자 훈련입니다.
제가 여성 의사로서 더 조심스럽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몸을 다치게 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첫째, 환경은 반드시 따뜻하고 편안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따뜻한 물로 샤워를 마친 직후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골반 근육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세는 반쯤 눕거나 기대는 자세가 좋습니다. 허리와 아랫배의 힘을 완전히 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극은 성기 끝만이 아니라 뿌리와 회음부까지 부드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전립선은 그 깊은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원칙만 지켜도 배출의 질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넷째, 시간은 최소 10분 이상을 잡으셔야 합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끝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전립선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분비물까지 충분히 비워주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몸의 반응을 느끼며 천천히 진행하십시오. 다섯째, 제가 임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방법이 바로 멈춤, 다시 시작입니다. 사정감이 강하게 올라올 때 모든 자극을 잠시 멈추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길게 내쉬며 감각이 가라앉기를 기다립니다. 그 후 다시 부드럽게 시작하는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하면 훨씬 깊고 완전한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여섯째, 반드시 윤활제를 사용하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피부와 점막은 쉽게 건조해지고 손상됩니다. 비누나 바디로션은 절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요도 자극과 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향이 없는 수용성 윤활제나 안전한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일곱째, 주기는 일주일에 두세 번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잦아도 너무 뜸해도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연구에서도 이 주기가 전립선 건강과 가장 잘 맞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7가지는 단순해 보이지만 수십 년 임상에서 검증된 기본입니다. 다음으로는 같은 방법이라도 효과를 몇 배로 끌어올리는 비법과 반드시 피해야 할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입니다. 같은 수문을 열어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제가 20년 넘게 환자들을 보며 확실히 느낀 것은 작은 차이가 회복 속도를 완전히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첫째, 따뜻한 온기를 더해 보십시오. 배출을 시작하기 전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으로 아랫배와 회음부를 5분 정도 데워주는 것만으로도 전립선 주변 혈관이 부드럽게 열립니다. 꽁꽁 언 수도관이 녹아 물이 시원하게 흐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 과정 하나만 추가해도 배출의 편안함과 만족감은 확연히 달라집니다. 둘째, 호흡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무의식적으로 숨을 참습니다. 그러면 몸은 긴장하고 전립선은 오히려 수축합니다. 자극을 하면서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복식 호흡을 해보십시오. 숨을 내쉴 때 골반과 아랫배의 힘이 풀리면서 배출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셋째, 마무리 케겔 운동입니다. 배출이 끝난 직후 누운 상태에서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과 골반 근육을 10초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10회만 반복해 보십시오. 이는 남아있을 수 있는 분비물을 마무리로 정리해주고 다음번 발기력과 조절력까지 함께 키워줍니다. 이 3가지는 병원에서도 거의 알려주지 않는 비법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밤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의 속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강박을 버리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는 말에 집착해 마치 숙제하듯 억지로 하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결과 긴장이 커지고 발기 자체가 더 어려워지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몸은 기계가 아닙니다. 횟수보다 중요한 것은 편안함과 규칙성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받아들이는 리듬이 우선입니다. 둘째, 윤활제 선택은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실제로 비누나 바디로션을 사용했다가 요도염과 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찾은 분들이 있습니다. 성기와 요도는 얼굴 피부보다 훨씬 민감합니다. 반드시 무향의 수용성 윤활제나 안전한 식물성 오일만 사용하십시오. 셋째, 통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단순한 뻐근함을 넘어 찌르는 듯한 통증이나 배출 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면 급성 전립선염이나 다른 질환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즉시 중단하고 전문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준 선생님은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지 몇 주 만에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고 다시 외출을 시작하셨습니다. 몇 달 후 아드님으로부터 아버지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는 편지를 받았을 때 저는 의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전립선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 가족의 행복, 남은 인생의 품격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오늘 밤 작은 실천 하나로 그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